캐시우드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최근 성장주 투자 영역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네, 맞아요. 특히 그 주력 ETF가 80%나 올랐다고 하니까 시장 관심이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워낙 또 그 투자 행보 하나하나가 다 주목을 받잖아요. 매일 거래 내역도 공개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에 포트폴리오에 새로 담은 3개 기업, 아, 네네. 로빈후드 마켓, 그리고 넷플릭스, 또 아크투루스 테라퓨틱스 홀딩스.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아크인베스트는 뭘 보고 투자했을 바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 각 기업들 현재 실적이라든가 또 성장 동력 그리고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아크 인베스트의 이번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로빈후드부터 가볼까요? 한때 그 밈 주식 열풍 때 정말 뜨거웠다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 2021년 5월인가요? 그때 활성 사용자 수가 2,410만 명. 정점 찍고 나서 2년 만에 거의 반토막 났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 자금 예치 고객 수가 2,670만 명.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거죠. 와, 사상 최고치요? 네. 그리고 플랫폼에서 굴리는 총 자산도 보니까 3,040억 달러. 이게 2년 전 정점 때보다 2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야, 2배. 회복세를 넘어서 그냥 성장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이게 보니까 순예금이 1년 만에 43% 늘고 또 로빈후드 쓰는 분들이 주로 좀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하잖아요. 그런 자산 가치가 오른 게 딱 맞물린 결과다. 이런 분석이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불붙기 시작한 암호화폐. 그 가격 급등세도 있었고요. 옵션 거래 시장도 굉장히 활발했고. 아, 옵션도요? 네. 그리고 간간히 터지는 그 밈 주식 투기 열풍. 이것도 무시 못하죠. 이런 환경 덕분인지 로빈후드 가장 최근 분기 순 매출이 9억 8,900만 달러. 전년 대비 45%나 늘었어요. 아주 인상적이죠. 45%요? 와, 특히 그 거래 기반 수익이 정말 가파르게 늘었네요. 보니까 전년 대비 65% 급증해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래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 거래 기반 수익안을 들여다보면요. 절반 이상이 옵션 거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옵션이요. 주식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고요. 이것도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자산 붕 타면서 빠르게 컸어요. 근데 오히려 로빈후드를 유령하게 만들었던 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이제 전체 거래 기반 수익의 한 1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수익성도 보니까 되게 좋아졌던데요. 순이익이 주당 0.42달러로 2배 늘었고 벌써 3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2자릿수 이상으로 훌쩍 넘겼다고요. 네, 실적 좋았죠. 주가도 이걸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4배 이상 올랐고 3년 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12배래요. 12배. 12배. 엄청난 퍼포먼스죠. 근데 로빈후드를 볼 때 그냥 단순히 변동성 거래하는 플랫폼 이렇게만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그 로빈후드 골드 말씀하시는 거죠? 구독 서비스? 네, 정확합니다. 그 골드 프로그램 가입하면 예금 이자율도 더 높게 주고 리서치 자료 같은 것도 주잖아요. 네네.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익이 이제는 그 주식 거래 수수료 수익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게 더 크다고요? 네, 이건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예전처럼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원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략적인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해서 투자하는 상품 이런 것도 내놨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새로운 고객 끌어들이고 플랫폼 안에 돈을 더 묶어두려는 시도겠죠. 듣고 보니 로빈후드 사례가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특정 서비스로 딱 떴던 핀테크 기업이 계속 크려면 어떻게 사업 모델을 바꾸고 혁신해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약간 참고서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핀테크 플랫폼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트리밍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10% 빠졌어요. 그래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 발표된 숫자만 딱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죠. 아무래도 넷플릭스인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으니까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던 주된 이유가 그 브라질에서 세금 문제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일회성 비용이요? 그럼 뭐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이 컸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업 경쟁력이 뭐 약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4분기 실적 전망, 그 가이던스도 좀 약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약간 계절성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보통 4분기가 연말연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또 대작 콘텐츠들도 이때 많이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원래 좀 그런 식이군요. 네, 실제로 작년에 넷플릭스가 한 해 동안 순증 가입자가 약 4천만 명이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를 바로 이 4분기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가입자를 확 늘린 거죠. 이때 뭐 분기별 가입자 수는 발표 안 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과거 패턴을 보면 4분기에 투자를 늘려서 가입자를 모으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년 동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번 4분기에도 작년 4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7% 늘고 순이익은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성장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회성 비용이라던가 분기별 변동성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성장 추세나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그 단기적인 시장 반응하고 기업의 진짜 펀더멘털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번 넷플릭스가 딱 그런 경우 같고요. 여전히 뭐 프리미엄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 빠진 건 좀 과민 반응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캐시워드는 바로 그 틈을 노린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번 상황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장 심리, 특히 좀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바로 파는 그런 반응이랑 기업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힘이나 장기적인 전략, 이 사이의 괴리 말이죠. 캐시우드는 이런 단기 변동성을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봤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럼 이 상황이 장기 투자자들한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역시 그거겠죠.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소음이나 감정적인 반응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기업의 근본 가치, 예를 들면 뭐 경쟁 우위라던가 재무 상태, 미래 성장 전략 같은 걸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투자하실 때 시장 분위기랑 기업의 내재 가치,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좀 잘 구별하시는 눈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석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크투루스 테라퓨틱스 홀딩스. 캐시오드가 원래 바이오 생명공학 쪽에 관심 많은 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침 또 한동안 좀 잠잠했던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다시 좀 꿈들거리는 분위기도 있고요. 맞아요. 이 아크투루스는 그 메신저 RNA, mRNA 기술 있잖아요. 그걸로 희귀 호흡기 질환이나 간 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한 3억 달러 조금 넘으니까 사실 규모는 좀 작죠. 3억 달러면 정말 작네요. 네. 근데 이미 상업화 단계에 들어간 제품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아크 인베스트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보면 좀 상대적으로 작은 초기 단계 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보니까 2022년에는 매출이 2억 달러 넘었는데 그 후로는 3년 연속 감소세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지금 당장의 재무 상태만 보면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월가 분석가들 전망을 보면 아크투루스가 다시 성장해서 2027년에는 흑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는 매출 3억 7,400만 달러에 주당 순이익 4.79달러를 달성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와, 2028년이요?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기대치죠. 그럼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런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2028년 예상 순이익의 3배가 채 안 돼요. 네, 3배도 안 된다고요? 네, 심지어 2028년 예상 매출액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커요. 이건 뭐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죠. 미래 대박 가능성을 현재 낮은 주가에 미리 거는 투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야, 정말 극단적이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특히 앞으로 3년 안에 무슨 일이 터질지 누가 알겠어요. 실제로 바로 지난 수요일에도 투자자들이 그걸 경험했죠. 기대했던 치료제 임상 결과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하루 만에 반토막 나버렸다고요. 네, 맞아요. 임상 결과 발표 하나에 그냥 주가가 출렁이는 게 바이오텍이죠. 투자은행 구겐하임은 바로 등급도 낮췄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막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와중에 캐시우드는 오히려 아크트루스 지식을 더 샀다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더 샀다고요? 네. 시장의 공포와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이야, 이건 정말 보통 확신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결정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패나 차질, 그리고 신약 개발 자체의 불확실성, 이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회사가 가진 그 장기적인 잠재력, 그러니까 mRNA 기술 플랫폼의 가치에 베팅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훨씬 더 먼 미래의 비전, 그 혁신 잠재력에 무게를 두는 딱 캐시우드다운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바로 그 성장주 투자, 특히 이런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아, 위험 감수 성향. 네. 임상 결과 하나에 회사 가치가 막 반토막 났다가 또 몇 배 뛰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서라도 정말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혁신 기술의 미래 가치에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최근에 매수한 세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성격이 다 다르죠? 극적인 회생을 보여준 핀테크, 로빈후드. 네. 그리고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막강한 스트리밍 거인 넷플릭스. 그렇죠. 마지막으로 높은 위험과 또 높은 잠재적 보상을 동시에 가진 초기 바이오 기업 아크트루스까지. 네, 정말 각양색인데요. 이 세 투자를 쭉 놓고 보면 어떤 공통적인 맥락이랄까? 그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시오드의 전략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성장 잠재력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성장 잠재력, 네, 그게 시장 침체 후에 회복하는 힘일 수도 있고, 로빈후드, 아니면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탈일 수도 있고, 넷플릭스, 또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 판도를 바꿀 혁신 기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아크트루스. 흥미로운 건 종종 시장의 어떤 일반적인 분위기나 단기적인 심리와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이죠. 네, 확실히 세 기업 모두 각자 처한 상황이나 도전 과제는 다르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는 공통 분모는 있어 보이네요.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전략.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현재 실적이나 단기 주가 흐름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미래의 산업 지형을 바꿀 만한 잠재력, 혹은 시장이 좀 오해하고 있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 저평가된 가치, 이런 걸 찾아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또 각기 다른 종류의 확신이 필요할 거고요. 시장 회복에 대한 확신,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요. 기업의 성장 가능성, 이걸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는 뭔가요? 최근에 발표된 실적 같은 단기적인 성과인가요? 아니면 시장에서의 위치나 기술력 같은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체력인가요? 혹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미래를 확 바꿀 만한 그런 혁신적인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여러분 각자의 투자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